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통영의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인 참여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통영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유엔이 전 세계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국에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구역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호구역이라는 말만 꺼내도 주민들은 결사반대 현수막부터 걸어놓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들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부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부와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4년에 통영에서 잘피라는 해양보호식물이 살고 있는 화삼리 마을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을 때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이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듣지도 않고 해양보호구역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환경단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금을 받아 화삼리에서 주민 참여에 의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앞바다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 1시간에 1만 원의 일당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민들은 교육 프로그램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고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대화가 이루어져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만 2년이 지났을 때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스스로 결의했고 그 결과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영 화삼 어촌계의 지육철 어촌계장님인데 이곳에 해양보호구역을 만드는 것, 참여소득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하는 것, 주민들의 오해를 푸는 것 등을 처음부터 진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촌 어촌계장 지욱철입니다. 요 뒷바다가 지금 서촌마을 바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뒷바다가 우리 어민들이 관리하는 마을 어업면허 해역입니다. 그 마을 어업면허 해역 중에 해양보호구역으로 된 곳이 여기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마을 어업면허 해역이 이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여러 군데 있겠지만 유일한 것은 뭐냐면 어민들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곳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지정된 게 언제쯤이었죠? 2020년 2월 14일 지정되었습니다. 그 주민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걸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나요? 합의해가지고. 아니죠. 2014년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심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됐고 생각이 변화돼서 해양보호구역 스스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그 어민분들, 주민분들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견내량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이제 수탁받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했거든요. 그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진되면 오히려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정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분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그때는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이 사업을 주관했고요. 주민들은 침적 쓰레기 그리고 부유 쓰레기, 해변 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여했었어요. 그렇게 쓰레기 섬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 3년 하니까 해수욕장처럼 깨끗해지더라고요. 그 사이 주민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해양 쓰레기 보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줍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깨끗해지니까 관광객들 놀러 오면 좋아라 했고요. 자기들이 참여하면서 소득도 얻었고요. 환경보호가 지역에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해양보호구역을 싫어했었는데 그런 그 오해가 풀리게 된 계기가 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두 군데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했는데요. 하나는 순천만을 갔었습니다. 거기도 섭지보호 지역인데 거기하고 고창 람사르 사이트를 갔는데 어민들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민들이 의심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기도 못 잡는다, 배도 못 다닌다, 땅값도 안 떨어진다, 육지에 집도 못 짓는다, 이렇게 유언비어에 우리도 쏘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반대였어요. 업도 잘 되었고 그 땅값도 올라갔고 주민들의 소득도 생기게 됐고 그래서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민분들이랑 같이 그 순천을 방문하게 된 계기도 요 해양 쓰레기 사업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 견내량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선진지는 어떻게 하는가? 공무원 말과 실제 어민들의 말이 다른가 같은가 한번 찾아보러 간 거죠. 그 이후에도 이런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고등학생들과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코리아라고 그 화장품 회사, 그 영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펀딩을 받아서 했고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거치면서 행정까지 그 피라 그리고 저기 그 어촌노안공단인가요? 거기 예산까지 해서 정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뭐 소득이 많지는 않을 텐데 어민분들이 계속 좋아를 하십니까? 좋아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벌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1년에 몇백만 원씩은 수입을 얻어갔죠. 그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 모델이 얼마나 이제 다른데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했던 것은 그 공적인 일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참여 소득을 주는 것. 이 방식이 소멸되어가는 어촌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하려면 다시 한번 공유지 비극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원인은 공유지 비극이라는 원리입니다. 공유지 비극은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사회 전체의 공익을 더 작게 만들어버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지 비극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개인이 소유하기 힘든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대화해서 이해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그 공공재의 이용 방법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이를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대화가 부족해서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는데 그 대화를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유지 비극과 대화의 부족이 서로 영향을 주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고자 할 때 이런 공유지 비극과 대화 부족의 악순환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통영 해양보호구역 이슈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통영의 해양보호구역 사례에서 공유지 비극과 대화 부족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참여소득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대화에 참여하는데도 시간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공적 대화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소득 프로젝트를 집행한 단체는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에 참여하면 수당을 드립니다. 그 대신 그 사업에 참여하려면 교육과 대화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에도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 대화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결의하고 해양수산부에 마을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참여소득은 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 군인, 경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월급도 참여소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볼 때 참여소득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참여소득이라는 이름 자체는 영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애킨슨이 1996년에 쓴 논문에 의해서 나왔지만 참여소득은 국가가 존속했던 지난 3000년간 계속해서 존재했던 소득입니다. 통영의 사례는 참여소득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집행 방식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여소득 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청소 등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참여하는 시민들은 소득을 얻겠지만 참여하는 시민들 사이에 대화나 시민들과 지자체 사이의 대화가 촉진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반해 통영의 사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지부터 지역의 시민단체가 결정했고 그 집행 과정도 모두 시민단체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단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 대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더 깨끗한 바다라는 생태적 자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신뢰,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자본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됨으로써 더 좋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인 참여소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통영 사례의 몇 가지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